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이른바 주사파 인사들의 상반된 오늘을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50여일이 넘는 이 시간 현재까지 단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씨 구출 운동이 한창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영환 씨가 결성했던 민혁당 등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종북 지하당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제도권 정당에 몸을 담고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 섰던 그들은 지금 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최근 진보의 그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친 한기홍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민주화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 체포 구금된 건 지난 3월 29일. 구금된 지 59일째인 오늘까지도 체포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 북한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거란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왜 중국과 북한의 요주의 인물이 됐을까? 김 씨는 1980년대 NL 계열 운동권의 핵심이었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 서신의 저자입니다. 이른바 주사파 이론의 대부이자 민족해방운동권의 신화적 존재입니다. 이런 김 씨는 1991년 북한 반잠수정을 타고 월북해 묘양산 별장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방북이 오히려 김 씨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직접 본 북한 현실에 실망했고 1999년 사상 전향문을 썼습니다. 이후 대표적인 북한 민주화 인사로 변신했습니다. 북한 체제 변화와 탈북자 지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며 북한 체제 변화를 꾀했던 김 씨는 끝내 중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때 북한에서 천국을 찾으려 했던 김영환 씨. 이제 북한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에선 김영환 씨처럼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인사들이 제도 정치권에 진출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통합진보당에 포진한 일부 인사들은 북한 인권과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상규 당선인은 지난 22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청중들의 질문을 사상검증이라고 일축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돼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 당선인도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다라며 종북 논란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3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다 2002년 검거됐던 이 비례대표 당선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의 허울을 쓴 옛 주사파들의 정가 진출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김영환 씨가 지금 중국 단둥에서 계속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예.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근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것은 김영환 씨가 3월 23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 3월 29일에 이제 가족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가족이 이제 외교부에 실종 신고를 내면서 그 중국 당국에 수소문을 하니까 3월 29일자로 요령성 국가안전부가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을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제목으로 체포했다고 이렇게 심양의 총영사관에 통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죄의 구체적 내용, 국가안전위해죄에서 어떤 내용을 범했는지에 대한 통보는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 그 심양주의 영사가 영사 면회를 신청했지만은 구금 한 달여가 다 된 4월 26일 날 김영환 씨에 대해서만 30분 정도 짧은 면회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3사람의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체 면회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환 씨가 중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이 북한 민주화 운동가인 김영환 씨를 중국 내에서 체포했고 그 죄명이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죄라는 예. 건데요. 그런 몇 가지 단서들로 추정해 볼 때 중국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김 씨를 잡아서 구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안전위해죄라는 게 저희도 법률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건데요. 중국의 영토라든가 주권 또는 뭐 내분을 일으킨다거나 상당히 중한 범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 3년에서 크게는 10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 상당히 중죄에 해당하는 법률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김영환 씨는 평소에도 그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극찬을 한 사람이고 또 지금 오늘날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체제가 경직돼 있는데 만일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서 한다면은 북한도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창하는 등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중국 당국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김영환 씨를 조사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또 조사지가 대련이나 심양이 아니라 단동이라는 북한과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뭐 저희가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혹시 북한과 중국이 어떤 수사상에서 협조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김영환 씨가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을 어떤 협력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나 뭐 그러한 의구심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씨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예. 북한의 개혁 개방은 중국도 항상 바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의 개혁 개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김영환 씨 체포와 구금의 조사 과정에 북한이 개입돼 있을 거라는 그런 예, 그런 뭐 강한 추측이 의심이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드는 것이죠. 예. 네. 최근 내신 이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예. 저도 굉장히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김영환 씨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영환 씨 한때는 강철 서신이라는 그 필명 팜플렛을 통해서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 사상을 전파한 그런 분인데 어쨌든 북한에 갔다 온 뒤 전향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참 드라마틱한 삶인데요. 김영환 씨의 삶이 한국 현대사, 남북한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영환 씨는 80년대 중반에 한국 대학가의 그 소위 NL, 민족해방 이론을 전파한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본인이 이제 주체사상을 평양 방송을 통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자기 주변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이제 그걸 공부시켰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9학년이라는 소위 NL 주사파를 따르는 학생 조직이 최초로 탄생을 했고, 그러한 영향 끝에 80년대 중후반을 넘기면은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그 사회운동의 운동권의 대세가 소위 NL 주사파가 장악하는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김영환 씨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어떤 주민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사회고 관료주의가 극심하고 또 학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학문이나 토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97년 7월에 그 지하당을 해체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지난 10여 년을 보냈고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하는 발전적인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그늘에는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어떤 대남 그 혁명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한국에 거기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환 씨가 생각이 바뀌고 전향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어떤 한국 내에서 그것을 따르는 종북 세력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줬다고 보거든요. 평양에 봄이 온다면은 이러한 김영환 씨의 전향이 그런 한국 현대사에서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그런 당사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진보의 그늘에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참 등장을 하는데요. 예. 김영환 씨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 지금 아직 그 전향을 하지 않고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몇 분은 통합 진보당에 참여하셨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의원으로 네, 지금 그렇죠. 국회에 가시게 네, 됐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종북 논란이 지금 거세고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전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요즘 뭐 아주 유명해지신 대표적인 인사가 이석기 씨인데요. 이석기 씨 본인은 최근에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혁당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너무 대한민국 법원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 법원 판결문을 다 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석기 씨는 이제 아마 특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1, 2심 판결만 받고 나왔습니다만은 1, 2심 판결문에서 이석기 씨가 이제 가담했던 민족민주혁명당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고 그 반국가단체의 중요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로 이석기 씨를 판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석기 씨가 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이제 이상규 지금 관악을 당선자인데요. 뭐 이 사람도 그 당시 사건화가 돼서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민혁당 관련 판결문에 수도 남부 사업 부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활동을 쭉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뭐 과거에 어떤 이런 주사파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생업에 종사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굳이 너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을 물을 뭐 권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계시고 또 공당의 주요한 핵심 간부를 맡고 있는 바에는 국민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옛날 생각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뭐 물을 권리가 있고 또 본인들은 당연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핵심적인 공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빙빙 돌리고 전혀 딴 얘기만 하시는데 뭐 그렇다면은 과거의 생각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져도 본인들이 특별히 변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검증하자는 것이지 뭐 개별적으로 어떤 생업에 종사한다면은 저희들이 뭐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 북한의 변화를 잘 지켜봤고요. 특히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치하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김영환 씨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향을 결심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왜 전향을 하지 않고 아직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그 멘탈리티는 도대체 뭘까요?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도 좀 더 연구해서 대답하겠다. 즉답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뭐 그런 것을 어떤 믿는 일종의 유사 사이비 종교 집단화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은 이제 이념적이거나 이런 믿음 차원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이 당권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당히 운영을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신앙과 이해관계가 결부된 그런 어떤 특수한 집단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에 핵심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 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이상규, 이석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가는 것이 굉장히 국가 안보에 구체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면책 특권도 있으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국방 정보라든가 또는 대공 정보라든가 그리고 뭐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뭐 북한에 전달한다고 딱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 이제 비슷한 사건인 1심의 사건 같은 게 보면은 당시 민노당의 핵심 당직자인 그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1심회라는 지하 조직을 통해서 그 민노당 대의원 명부와 당 간부들의 어떤 사상,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서 그것이 북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전력, 이분들이 또 지금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밀어볼 때 그런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것이 어떤 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활동을 한다면은 뭐 저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복역을 하지만 예. 금방 사면 복권돼서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회복하신 예. 건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사면권의 남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꼭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가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면권을 좀 남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어떤 근간을 일정하게 훼손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통합진보당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신 이런 분들의 전력을 보면은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배돼서 한 2년 10개월, 3년 가까이 수배됐다가 체포돼서 구속이 됐는데 1, 2심 판결을 받고 불과 한 1년 3개월 만에 석방이 됐고 또 그러니까 2003년 5월에 이제 2심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를 포기하면서 8.15 때 특사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이석기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 강금실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석기 씨의 특별 사면을 대통령께 제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북한의 대남 공작과 그에 따른 남한 내의 그 지하당 조직, 이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원리가 굉장히 특별하던데요. 예.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게 왜 우리처럼 그 열려있는 자유민주 사회에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형태나 운영이 위험하다기보다 원래 지하당은 이제 소위 그 단선 연계, 그러니까 개개 점대 점으로 연계되고 복선 포치라고 해서 한쪽이 털릴 경우에 다른 쪽을 이렇게 예비하는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지 일반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지하당에 있는지 지하 조직에 있는지를 전혀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 건전한 활동을 한다면은 자기들이 비밀리에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되고 인권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대한민국 체제 전복 행위조차를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게 북한의 체제나 북한의 김일성주의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보다 더 100배나 아주 악랄한 계약된 전체주의인데 그런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화라든가 뭐 진보라는 포장을 쓰고 우리 사회를 갖다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나 민주화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진보랑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를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나 사상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용인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용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수사기관도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북한의 대남 사업이나 이 지하 조직의 사업도 과거처럼 직접 북한 조직원을 만나서 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어떤 비면대면 사업,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한 서로 간의 교신, 어떤 의견 교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훗날 통일이 오면 한때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가 전향했던 분들 또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했던 분들의 엇갈린 운명이 한 그 역사책의 챕터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대표님 귀한 시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